안녕하십니까. 기닌만의 시드머니 진행의 기닌만입니다. 벌써 올해도 하반기 접어들면서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5월에는 종합소득세, 6월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고 7월에는 자동차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는 등 각종 세금들이 우리의 일상 사이사이에 머물러 있는 최근 세금 이슈들입니다. 여기에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여러 세금 이슈 참 어렵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세무 1인자 안순남 세무사님을 모시고 알면 알수록 돈이 되는 다양한 절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안순남 세무사님과 항상 함께 하시죠. 박상정 앵커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박상정 앵커님께 제가 먼저 살짝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상속세 사실 좀 불만이 좀 많거든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번 돈인데 이제 돌아가실 때 내가 돌아가면 자식한테 이제 자동으로 물려주게 되는데 이게 세금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많은 세금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듣자니 뭐 미국에서는 뭐 우리보다 훨씬 많이 공제를 해준다라고 하는데 좀 자세한 내용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부자 이민이 많다 뭐 이런 그래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숫자를 보면은 바로 좀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과세 표준이 30억을 넘을 경우에 세율이 우리나라 상속세가 50%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업 경영권을 물려받으면 10%포인트 할증이 된대요. 할증 네, 더 그래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60%가 돼서 높아집니다. 그러면 다른 국가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일본이 55%입니다. 일본도 높네요. 네, 그래서 뭐 OECD로 이렇게 그래프 놓고 보는 거 기사들이나 이 자료들을 보시면은 일본이 1위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할증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더 높은 것으로 뭐 그렇게 나오는 곳들도 있고요. 다른 국가들을 보면은 프랑스가 45%고 미국과 영국이 40%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세율이 높은 편이지만은 이런 국가들 다른 국가도 50% 40% 하네 높게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공제 혜택이에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공제 혜택이 커서 실제로 내는 상속세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낮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세액을 80%의 납부를 유예했다가 그다음에 5년 뒤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면세해줘서 실효세율이 11% 정도라고 하고요. 또 프랑스와 영국은 이 가업을 상속했을 때는 실효세율이 11%, 20% 각각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자산,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자산이 부모, 그러니까 엄마한테 150억, 아빠한테 150억 해가지고 합해서 총 306억 원, 정확히는 2,34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한 300억 원가량으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300억까지는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스케일도 크네요. 그러니까요. 300억이면 굉장히 300억. 크고 이게 가업 상속하게 되면 할증이 아니라 사실 할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좀 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세율이 55%라고 하는데 이게 공시가격으로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가대로 하니까 일본과 또 우리나라는 일본이 또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저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공제, 핵심은 공제인 것 같은데요. 상속세의 절세 방법 중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상속 공제잖아요. 상속 공제 중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인데 이게 허점이 있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는데. 허점이라고 보기보다는요. 네네. 각국에서 나라마다 배우자한테는 네네. 사실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도 많아요.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개념이 대를 물려서 받기 때문에 네네. 부부간에는 같이 이루어졌잖아요. 아, 그렇네요. 예, 그리고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바로 뒤따라 돌아가시는데 시차가 별로 얼마 나지도 않잖아요. 그러네요. 잠깐 가지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 공제가 아니라 아예 배우자한테 가는 거는 예, 공제를 다 100% 다 해주는 나라도 많아요. 사실 그게 맞네요. 네, 그래서 이게 배우자 공제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좀 더 현실화 시킬 필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배우자 공제라는 것을 받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배우자가 받은 공제 범위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과 법정 지분과 30억 원 중 가장 적은 금액이에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받아야 할 법정 지분이 60억인데 네네. 실제 상속을 20억밖에 안 받았다. 네. 그러면 30억과 20억과 60억 중 가장 작은 20억에다 공제를 주는 거죠. 많은 게 아니라
가장 적은 금액이니까. 아, 네. 그러니까 법정 지분은 예를 들어서 20억인데 네. 실제는 40억 받았다 하더라도 네네. 예, 법정 지분의 한도에 묶여버리죠. 그래서 그 세 개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하는데 네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럼 어머니가 또 상속 받아봐야 아 내가 몇 년 더 산다고 내가 상속 받냐? 나는 그게. 빼라. 네네. 예, 그리고 너네들끼리만 나눠가라. 그러면 기본 5억밖에 안 해주거든요. 아, 5억밖에 안 공제가 해줘. 또 너무 줄어드네요. 그렇죠. 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어머니가 안 받아버리시면 예, 공제액이 줄어들어 버리고 아, 최대한 어머니가 받으셔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일단 받아야 돼요. 돌아갈 때 언제 그럼 또 돌아가시더라도. 내잖아요. 아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허점이라고 봐도 네. 여기에 이제 숨은 그림이 있어요. 네. 어머니가 상속을 받아서 네네. 상속세 모든 상속세를 어머니가 다 내도 네. 이건 증여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 내야 할 증여가 상속세까지 아니다. 네. 어머니가 다 내버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 낸다. 네. 그러니까 내가 상속세가 10억이다. 네. 어머니가 배우자 공제를 20억을 받았다. 네. 그럼 어머니가 20억 받아 와가지고 네. 상속세 10억을 어머니가 모두 내버리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10억밖에 안 남잖아요. 어머니 네. 재산이. 네. 그놈만 이제 상속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상속을 할 때는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받고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최대한 받아. 받고 상속세 세금은 어머니가 대신 낸다. 자녀들까지. 왜 이런 게 가능하냐 하면 상속세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요. 네. 즉 누가 내도 한 사람이 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 또 누가 내야 만약에 된다? 큰 아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 내면 작은 아들 어머니가 대신 내야 돼요. 아, 그래서 내기만 내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 체계라서 네. 아까 이제 일본 같은 때는 유산 취득세 체계거든요. 네네. 즉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근거로 과세를 하는데 네. 우리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근거로 세율이 적용돼요. 그러다 보니까 연대납세 의무를 지어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머니가 상속을 다 받아서 세금을 내버리면 어머니가 세금을 어머니 내야 재산도 된다. 줄어들면서 공제액도 늘어난다. 그래서 나 곧 죽을 거니까 절대 나는 상속 주지 마라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배우자 공제 안 받아버리면 배우자를 안 받아버리면 상속세 많이 늘어나 버리거든요. 네, 여기에 배우자 공제에 함정이 아니라 숨은 절세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어머님이 안 받겠다 그러면 제발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받으셔야 어머님, 됩니다. 저희를 위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효도도 하고 효도도 어머니한테 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 드리고 네. 네, 저희는 대신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효도도 어머니가 세금 하면서. 대신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통상적으로 현금 예금을 어머니가 받아요. 그래서 아, 그걸로 세금을 그렇군요. 내기 위해서 어. 또는 처분하기 쉬운 거 네. 예, 이런 것들을 어머니가 받아서 처분해가지고 상속세를 내는 겁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세무사 상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모르고 그냥 나는 안 받을란다 이러면 그래갖고 오신 분들이 결국엔- 많아요. 등기를 해갖고 오신 분들. 결국에는 애국자 되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 혼자 생각이 뭐냐면, 자,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면 요양병원에 요즘 많이 가니까 아버님이 요양병원 가고 나면 이제 아버지 있는 돈을 이제 빼는 거죠. 네. 통장에서 돈을 일정 금액씩 계속 빼가지고 아버님이 한 2년 살아 계신다면 2년 동안 돈을 빼가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야 그러면 이게 완벽한 탈세가 되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다 안다 네. 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이게? 그것을 하시려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연구를 많이 해야 하셔야 돼요? 되는데 네. 연구를 하신다는 일반인들이 연구를 하신다는 분들이 연구가 안 돼 있고요. 네네. 이제 보통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세법상에는 무슨 규정이냐면 네. 추정 상속 재산이라 해서 추정 상속재산. 1년 안에 2억 이상을 빼거나 네네. 2년 안에 5억 이상을 인출을 하거나 네. 또는 무슨 자산을 처분했는데 그 처분 대금 또는 채무를 부담했다면 네. 전세보증금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거는 사용처를 다 입증을 상속인이 해야 돼요. 상속인이. 예, 아. 상속인이 해야 돼.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2년 안에 그러면 4억 5천만 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입증 책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네.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니까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네. 어머니 통장에다 옮겨놨거나 네. 자녀들 통장으로 옮겨놨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근데 정확하게 시간도 2시간씩 시차가 나더라고요. 네. 돈도 딱 맞아 떨어져요. 이게 네. 머리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네. 나 걸리게 딱 만들어놨잖아요. 걸리게 아버지 돈 600만 원 빼서 어머니 통장으로 2시간 후에 딱 옮겨놓고 아, 예, 좀 300만 분산도 원 해야 빼서 되는데 장남한테 옮겨놓고 누가 봐도 이상한. 네, 그거는 누가 봐도 이 돈이 이리로 왔다는 거잖아요. 네. 입증되잖아요. 네네네. 자, 그리고 또 봐세요. 아버지가 지금 대전에 요양병원에 계세요. 네. 예. 근데 서울에서 돈을 다 뺐어요. 서울에서 네, 뺐어. ATM 기계로. 네, 네. 그럴 그래서 수 있죠. 아버지가 대전에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서울에서 어떻게 빼요? 예. 이게 아버지 여러 카드를 가지가 고려돼야 돼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써야 세무 공무원들은 수사 권한은 없지만 네. 이런 부분들 합리적으로 다 포착이 되는 거죠. 이게 아버지가 한 행위들이 아버지가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표가 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신용카드를 이렇게 뭐
1년에 한 4억 5억 쓴 분도 있어요. 신용카드를 신용카드로 어머니 아버지 거를. 이제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그것도 백화점 가고. 상식적이지 않네요. 그런데 내 품목을 봤더니 전부 다 맨 내일 그렇게 다 샤뭐 해가지고 명품들만 다 사거나 고액의 또 어떻든 그 뭡니까 명품 말고 지금 그 뭐지죠 골동품 또는 저기 돈 되는 보석 거 그런 거. 예. 보석을 돈 되는 거, 구매를 했다는 금물, 거죠. 골드도 사고. 네. 그럼 그걸 누가 샀겠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 아버지 사겠어요? 집에서 활동 안 하시는 아버지가 샀게 어머니가 아버지 샀겠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는데 금 사서 뭐 하게. 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정황 증거가 너무 차고도 넘치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탈세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흔적이 남고 증거가 걸린다? 남고 그러다 보면 이제 꼭 그놈만 맞춰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이 다 탈세로 한 행위들은 국세청에 거의 다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인들이 하시는 거는 그거는 못 빠져나간다.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굳이 그런 방법을 쓰시나요? 그건 절세를 플랜을 짜시면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다 걸려드는. 네. 국세청에서 맨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안 걸리게.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세무사님 만나서 합법적으로 해야지. 합법적으로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잔머리를 쓰면 안 된다는 네, 말씀. 맞습니다. 전 진짜 이렇게 할 줄은 몰랐네요. 이걸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좀 배웠고요. 최근 10년간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집값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중산층도 나는 상속세 증여세 대상이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 내게 되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급증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급증을 했는지 한번 좀 알려주시죠. 예전에 이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그런 거였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정말 많아져서 중산층에 납부하는 경우들이 사례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 명에 육박해서 3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때 10,000명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2배가 되는 2만 명까지 3년밖에 안 걸린 3년 거예요. 만에? 네. 작년에 이 상속세액이 결정된 사람들 가운데서 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사람들이 처음으로 5,00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서울의 집값 평균이 10억 넘는다, 뭐 두 자릿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워낙에 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10억 원 이하인 이들이 처음으로 5,000명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는 1년 전인 2022년과 비교하면은 25%나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이 10억 이하인 사람들이 2,000명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하면은 또 눈에 띄게 증가를 한 거고요. 최근 5년간 피상속인 중에서 상속 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28% 안팎으로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상속세라고 하면 좀 부자들이 내는 세금, 그러니까요. 뭐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부모님이 좀 많이 물려줬을 때 내는 거지. 이게 뭐 집 하나 두 개 남겨줬는데 거기에 또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거든요. 이게 세금 내기 위해서 집을 팝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제 급매물 나오는 거 보면 대체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자식들이 이제 상속세 내려고 급매로 처분을 하고 세금 내고 나눠 가지는 경우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좀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부모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일군 자산인데 자식한테 돌아가시면서 집 하나 물려주는 것도 과세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최상목 부총리께서 상속세 개편 시급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세법 개정안에 이게 근데 논란이 있긴 해요. 근데 뭐 많이 물려받으면 세금 내야 된다라는 또 반론의 목소리들도 있긴 한데 세법 개정안에 상속 증여세 개편이 포함될까요? 지금 이제 현재 개편안 중에서 보면은 상속세 증여세하고요, 네네. 종부세하고 네. 양도소득세 중과세, 그다음에 취득세 중과세, 선볼 세금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에 지금 정부에서는 1순위가 상속 증여세를 보고 있어요. 1순위가 상속이에요? 예. 지금 제일 먼저 기업들이 네. 걸림돌이 돼서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주가 현실화도 못 싣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 자산가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실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이민을 가요? 네, 실제로 국부 유출이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예, 저희도 상담을 지금 받아보면은 네. 200억 이상 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많이 옮겨 가십니다. 미국 쪽으로요. 미국으로. 예, 아까 말씀하신 미국은 300억까지 거의 상속세가 없다 보니까 네. 예, 미국 쪽으로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자산이 국부 유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 하시는 분들이 기업 의욕을 꺾어버리고 있고 그렇죠. 지금 이제 중산층까지 과세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 인원이 지금 2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 같은 데는 지금 상속세 신고 납부 인원이 13%가 넘어가고 있어요. 서울 시내만 보면은 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보니까 한 5% 정도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유세가 아니라 대중세가 돼버렸단 말이죠. 대중세 됐죠. 예, 네네. 옛날에는 뭐 상속세 좀 줄여주자 하면은 부자 감사라고 막 지금 반발하던 사람들이 그렇죠. 네네. 요즘에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은 상속세 증여세 왜 폐지 안 하냐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대상이 되는. 제가 대상이 되니까 당장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정부 안에서는 이제 여당 쪽은 기업 쪽에 중심이 좀 많이 돼 있어요. 포인트가 맞춰졌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같은 경우는 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그걸 과점 대주주라고 해가지고 할증과세 해버리면 20%가 돼서 결국 60%가 되고 보니까 지구상에 가장 센 상속세를 우리가 갖고 있는 꼴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네네. 이 기업들도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야당은 중산층 중심으로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야당 쪽에서 중산층을 하다 보면 공제 쪽에 관심이 많아요. 아. 그다음에 부담을 전체적으로 이제 자산가들한테 낮추려면 세율을 손봐야 되거든요. 아. 예, 과세 네. 체계하고 네.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세 가지를 손을 대야 되는데 과세 체계, 유산세로 갈 거냐, 유산 취득세로 갈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는 유산세 체계거든요. 그걸 바꾸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요? 마치 여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당장에 바뀌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은 세율 구간을 늘려주는 방법. 그렇죠. 하고 세율을 낮추는 그게 제일 거하고. 쉽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공제액을 좀 늘려주는 거. 이 두 가지 갖고 아마 조금 조절을 할 것 같은데, 네. 예, 아마 여당에서는 조금 더 폭이 더 크게 할 거고, 네. 야당은 좀 줄이자고 할 것이니까 7월달에 안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최종 결정은 되겠죠. 네. 좀 많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요즘 또 세수 감소 세수 때문에요. 지금 이제 세수 도란이 나고 있는데 어렵지 않나. 여기서 지금 또 많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계는 있는데 또 해야 되는 것도 맞는 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네.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뭐 상속세 이제 저도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나이가 있으니까 상속세에 이제 관심 가지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아마 대체적으로 다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맞습니다. 어지간하면 네, 뭐 네. 서울에 아파트는 집 있으면 다 네. 대상이 되니까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또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 한 5년 동안 많이 올랐는데 5년 전 대비 뭐 3배나 증가했다라는 뉴스들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배경이 집값이 많이 올라서겠지만 네. 한번 정리를 또 한번 해주시죠. 네. 집값은 사실 꾸준히 오르잖아요. 네네. 근데 완만하게 오르다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년 사이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라고 네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시작은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전에 생각해 보면은 초저금리여가지고 막 다 연끌해가지고 부동산 사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네.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많이 올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인플레가 발생을 하면서 한 번 더 집값이 좀 튀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상속세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게 문제다. 결과적으로는 그겁니다. 이 상속세 체계 같은 경우는 1997년부터 이어져서 지금 27년째 27년이요? 네, 제자리 걸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매년 오르잖아요. 매년 그런데 오르죠. 상속세 체계는 20년째, 30년째 거의 그대로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근래에 들어서 눈에 띄게 그동안에는 부동산 가격이 슬금슬금 올랐다면 갑자기 오르니까 이게 더 눈에 확 드러나는 거죠. 와, 97년이면 그때 30억이면 진짜 부자들. 뭐 강남에 집 몇 채 있어야 되는 분들인데 요즘 강남에 집 하나만 있어도 다 상속세 공제 최고 그때 세율. 체계를 갖고 있으면서 세율 체계가 2000년도부터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24년 동안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사이에 지금 국민소득 한 3배 이상 늘어나고 평균 물가만 해도 6배가 늘어나고 왜 반영을 안 해줬어요? 네, 음마 아파트가 그때 당시 2억 했다고 그래요. 2억? 네, 근데 지금 2억 25억 정도 한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10배 이상이 지금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걸로만 봐더라도 예. 네. 그리고 2000년도에 상속세 납부 인원이 0.7%밖에 안 됐어요. 아, 종부세보다 적었네. 그럼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 서울 시내가 13%니까 20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대중세가 되니까. 과세 대상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됐죠. 네, 인플레를 반영한 세제 공제율하고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손을 안 댔던 이게 겁니다. 진작에 조금씩 이렇게 맞아요. 반영을 해줬다면 네. 물가와 연동되게만 해줬어도 이런 지금 문제가 미국의 없는데. 공제액은 물가와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저는 제발 좀 예, 그런 거. 예, 우리 양도세도 마찬가지고요. 소득세 구간도 그렇고. 거기도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고려할 것이 사실은 사전 증여를 빨리 활성화 시켜줘야지 노인네 세대가 젊은 사람들한테 증여를 해서 그렇죠. 경제에 도움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노인네가 쥐고 있으면 이 돈을 안 쓰신단 안 말이에요. 써요, 안 예, 써요. 예. 예.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요거 자체를
증여 공제와 상속 공제를 토탈로 해주는 거예요. 아, 통합을 해줘요. 그거 좋네요. 네. 이게 증여를 100억 했으면 상속을 50억 해줘도 예,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증여와 상속의 차별을 안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증여를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 증여는 상속세를 회피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10년 지나버리면 상속재산 합산을 안 하거든요. 아,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지금 통합으로 운영을 하면 그럴 필요가 없죠, 사실은. 통합으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예. 그것도 한번 나이 고민해 드신 봐야 분들은 됩니다. 소비를 안 하거든요. 네. 자산이 있으면 꼭 쥐고 있지 절대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미리 주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사실 저희 도움이 될 고객 것 중에는 같아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예, 자녀들이 전부 생활비를 다 아버지한테 보내줬더니 네. 그걸 다 적금 들어가지고요 3억이나 적금을 들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꾸로 또 됐잖아요. 상속세. 지금 생활비를 보내드렸더니 안 쓰고 모아서 적금을 들어놓으니까 어떡해. 상속세가 또 물려붙잖아요. 지금. 또 애국자 되네요. 애국자 되신 거예요. 그걸 써버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쓰라고 모아놓으셨어요. 드렸는데 네. 내 자식이 준 돈인데 아까워. 맞아요. 아까워서 적금을 들어놓으신 거예요. 아이고 예, 어떡해. 그래서 상속세가 늘렸는데 네. 그거는 그러면 이게 상속재산으로 과세된 것이 맞냐 틀리냐 이것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네. 자녀가 줘갖고 모아놓은 근데 용돈인데 돈인데 그것도 과세하나요? 그러니까 모아놓으면 그게 이제 사전증여가 돼버리거든요. 사전증여가 된다고요? 네, 그런 아이고야.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불합리한 부분도 많은 것 맞습니다. 같고 이게 꼭 우리가 상속세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세금 완화 대책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취득세만 해도 이게 완화가 됐나? 헷갈리거든요. 완화가 된다라고 발표가 됐고 소급 적용을 해준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법이 통과가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2022년 12월 달에 발표했는데요. 네네. 아직까지 법 통과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양도세 중과세도 양도소득 중과세는 법을 폐지안을 그때 들고 나왔었는데 네네. 야당에서 네네. 동의를 안 해주는 바람에 시행령에서 네네. 그 과세권을 유예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예. 예, 그거는 시행령에서 예, 기간을 정해서 좀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게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는 야당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야당하고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시행령에서 불가피하게 지금 중과세를 유예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예해가지고요.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 조치를 해놓은 거죠. 5월 9일까지요? 예, 내년 지금- 5월 9일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기재부 쪽에서 정부 안으로 이거를 폐지안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네. 다주택 중과세 규정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세율이 너무 고가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2주택 이상을 10% 정도, 아, 예, 10% 정도만 중과세를 좀 하고, 내리자. 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네. 명목소득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해줘야 맞거든요. 네네. 예, 조세 본질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해주고 중과세율은 10% 정도만 해서 항구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요게 이제 기재부 쪽의 아마 안 같아요. 아니에요. 네, 그 정도 같으면 야당에서도 받아들인 것이 어떨까 싶어요. 네. 10%? 아, 네. 그래도 부담은 될 것 같은데. 부담은 돼도 지금 비상문 토지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10%를 지금 비상문 토지하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지정 지역으로 지정되면은 20%로 끌어올리도록 네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도 10%만 하다가 네. 지정 지역이라든지 급등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네네. 그걸 중과세를 하도록 그럼 요렇게- 규제 지역 지정이 되면 네. 이제 그 개정된 할증을 세율이 하게 만들면 되죠. 적용이 되는 네, 거죠. 네, 네. 규제 지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상관없는 중과세를 거죠. 안 하는 거죠. 중과세 상관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지정 안 되면 네.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취득세는 아니잖아요. 네. 취득세는 규제 지역하고는 관계가 없는 아, 거고. 거기는 이제 규제지역이 걸리면은 2주택부터 중과세를 하는 거고 예, 예. 일반 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세를 하고 그렇죠, 그렇죠. 래서 주택 수의 차이를 두고 있거든요. 취득세는- 그것도 취득세도 예, 바로 칠려면은 네. 규제지역 상관없이 네. 3주택 이상에 대해서만 네. 조금 할증을 하는 게 좋지. 네. 지금처럼 13.4%는 거의 지구상에서 싱가포르 정도. 싱가포르. 예, 싱가포르는 거기는 내국인한테는 굉장히 싸게 하고요. 외국인한테만 지금 중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거는 취득을 제한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예. 많이 사지 마. 예, 뭐 사지 마. 이런 우리는 얘기. 외국인한테 안 팔겠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다면은 너 지금 취득세 더 올렸다고 그러거든요. 싱가포르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내국인끼리 거래인데 이거는 너무 가혹하게 지금 너무 싱가포르는 차 살 때도 뭐 번호판 값만 1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있어야 종부세도 될것 아마 같고. 개편안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종부세는 그거를 재산세로 통합해서 운용하자는 그런 안이 나오는데 요거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통합하는 거는 예, 아무래도 좀 예, 여러 가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들 그렇죠.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야당도 생각하고 여당도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1주택자들은 또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게 뭐 예, 예. 내가
강남에 한 20년 전에 집을 샀는데 네. 그게 올랐는 거 가지고 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 자체도 네,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실수요자 생각- 중심으로 해서 좀 낮출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직은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다. 22대 네. 국회에서 아마 좀 저는 더 활발한 논의를 해서 이런 민생 법안들은 좀 빨리빨리 좀 처리가 됐으면. 네, 지금 야당도 세제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처럼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마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반가운 소리인가. 한때는요 이게 이제 증여 이게 매매 뭐 중과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 증여를 많이 했습니다. 뭐 증여가 대세다라는 말을 했는데 요즘에는 또 증여 대신 매매를 더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또 매매가 뭐 유리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런 뭐 이슈들 증여보다는 매매다. 요거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지난 4월에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건수가 32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거래의 4.8%를 차지를 4.8%. 했는데 3월 달에는 11%였대요. 줄었네. 네, 급감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 2017년 9월 이후 거의 7년여 만에 정확히는 6년 9개월 만에 이 증여 건수가 최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국으로 좀 확대를 해보더라도 3월에는 6%였는데 4월에는 3.88%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2020년 6월 이후에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증여 가액이 높아져서 세부담이 커진 데다가 일반 매매 시장의 거래가 늘어난 것도 증여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수요자들은 이제 뭐 계산기를 두들겨 볼 거란 말입니다. 네, 뭐 본인이 두들길 수도 있고 뭐 세무사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뭐가 유리해요라고 반드시 물어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증여보다 매매가 유리하기 때문인데 그 유리한 이유가 세율 때문인가요? 제일 중요한 게 취득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취득세요? 네, 아.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증여는 중과세를 증여자 기준으로 해요. 증여자. 네, 증여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네. 증여자가 이주택자 같으면 취득세가 중과세 돼버리거든요. 근데 양도는 매매의 경우는 취득자 중심이거든요. 매수자 중심. 네. 사는 사람이 아들이 한 채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중과세가 안 되거든요. 그 세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버립니다. 크죠. 예, 커요. 네. 이제 두 번째는 1세 1주택자가 많은데 1세대 1주택자는 증여가 무조건 불리합니다. 불리해요. 예, 무조건 불리해요. 그렇죠. 세제 혜택이 많잖아요. 네, 세제혜택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매매가 유리하거든요. 12억까지 비과세도 네, 되고. 그렇습니다. 네. 또 세 번째는 증여는 가액 조절이 불가능해요. 근데 매매는 가액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고저가 양도라 해서 네. 예, 30%의 3억 중 적은 금액. 아, 그렇지. 예, 그렇지. 15억짜리 맞아요. 같으면 15억짜리면 3억까지 싸게 사도 네. 증여비를 부과하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가격 조절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세액을 좀 조율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확실히 유리하네요. 예. 네. 그런다가 이제 지금 증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유류분내 청구 대상이 되거든요. 아, 그렇죠.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되고요. 자식들이 네. 또 소송을 걸죠. 증여는 받아가지고 10년 안에 팔면 지금 이월과세가 10년이에요. 네네. 옛날 5년에다가 늘어났죠. 10년 늘어나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10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증여를 하면 불리해져 버려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매매로 가려고 그러죠?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증여를 했다가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네. 또 합산해야 되잖아요. 아. 매매는 돈 받아갖고 쓰고 난 돈 나머지만 네. 예, 합산이 되는 거거든요.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그냥 매매가 유리하네요. 그러다가 이제 양도소득세는 매매일 때는 아버지가 내잖아요. 양도세. 네네. 증여는 수증자가 내야 돼. 아들이 내야 돼요. 네네. 이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들이 증여세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다 비교를 해서 판단해 보면 예, 증여보다는 매매가 유리한 경우가 더 많죠. 네. 그러니까 세무사님들한테 왔을 때 자녀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면 네. 물건별로 봐가지고 이거는 네. 증여하지 마라, 매매로 가라. 오히려 그래서 세부담 측면에서 예, 비교를 해드리면 예, 본인들이 옛날에는 무턱대고 증여를 했는데 지금은 현명하게 매매와 증여 중에 이제 부담이 덜한 것으로 개인별로 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네네. 예, 그걸 고려해서 예, 절세표를 짜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이 예, 증여가 확 줄어본 겁니다. 원인이 됐을 겁니다. 세금은 알면 알수록 결론은 세무사님한테 찾아가야만 이게 절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저는 이걸 절실히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사실 약간 좀 돈이 아까울 수도 있거든요. 그 수수료가 아까운데 해보면은요, 그 수수료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훨씬 큽니다. 크죠. 훨씬 더 훨씬 큽니다. 크죠. 그래서 예, 저는 예. 반드시 계약하기 전에 세무사님 찾아가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 하고 나서 찾아가는데 그거는 사후 대책은 효과가 없고요. 반드시 계약하기 전에 이렇게 찾아가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방송 전에 제가 박상진 앵커님하고 이제 뭐 부모님 용돈 이야기 살짝 하면서 이제 네. 인별,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각각 주는 게 맞느냐, 합산해서 이제 계산을 하느냐 가지고 이제 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세금은 이제 세대
합산 네. 이게 뭐 원칙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금은 이제 뭐 세대 합산 적용이 되니까 이제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네.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신 내용이 있다고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그동안에 이 분리 세대를 하는 것은 청약할 때만 세대 원, 세대 주 그래요? 이런 거 할 때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봤어서 세금에서 중요한데요? 예, 그렇더라고요. 알고 네. 보니까 더욱더 중요한 것이었는데 네네. 이 세대 분리가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또 기준이 있고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배우자가 없어도 한 세대로 보는 경우 원래는 30세 이상 그리고 또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을 했을 경우에 세대 분리가 가능을 한데 네. 30대 미만일 경우에도 세대 분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 유지를 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30대 미만이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고 본인 스스로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지 이거를 기준으로 보는 것 벌고 같더라고요. 있으면? 네. 그래서 그 기준이 중위소득 40% 이상이라고 해요. 한 1,000만 원가량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1년에 1,000만 원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되면은 분리세대가 가능을 하고 네네. 부동산 세금에서 분리세대가 왜 중요한가 이렇게 해서 좀 봤더니 2주택자 포지션에서 양도세하고 증여세를 절감하고 싶으면은 그때 분리세대를 꼭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 자녀가 동일 세대에 있을 경우에는 증여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2주택자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비과세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해놓으셔야 자녀가 된다라고 집이 합니다. 있으면? 네. 우리 애도 이제 돈 벌면 빨리 좀 독립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기도 한데 이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세대 분리하면은 뭐 괜찮아. 똑같아. 뭐 취득세, 양도세 똑같아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취득세, 양도세가 다르다고 달라요. 하더라고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이제 지방세 쪽은 항상 형식주의거든요. 형식주의. 예. 국세 쪽은 항상 실질주의고. 형식주의, 형식주의, 실질주의가 실질주의가 뭐가 뭐냐면 네네. 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따로따로 살아요. 따로 살아. 따로따로 사는데 편의상 주민등록을 아버지한테 같이 합쳐놔 버렸어요. 아들이. 살기는 따로 사는데, 네네. 그러면 그럴 수 우리 있죠. 네. 취득세 측면에서는 지방세 쪽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면 동일세대예요. 형식주의니까. 입증이 안 형식주의는. 되는 거예요? 나 따로따로 살고 있는데 네, 이거는 맞아요. 아닙니다. 아니 나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요. 필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면 동일세대예요. 야, 옛놀이 없네요. 애누리 없어요. 거기는 네. 아주 간단해 판단이. 간단하네. 예. 근데 국세는 실질과세라고 그랬으니까 실질과세는? 주민등록은 같이 놔뒀다 하더라도 네. 실제로 따로따로 살아요. 생계를 달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네. 그거는 다른 세대예요. 아. 한 집에 살아도 아버지와 나는 경제적 독립체입니다 하고 입증을 하면 입증을 하면 괜찮다. 따로 또 마찬가지 그것도 인정을 해줘요. 예, 그러니까 소득이 각각 아버지 소득 따로 나의 소득 따로 그다음에 소비 따로 그다음에 저축 따로 네. 그다음에 대출 이자 나가는 거 따로 각각 있으면 그건 독립세 세대로 봐주는데 지방세는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으면 동일세대. 예. 그다음에 국세는 각각 실질로 따진다. 예. 근데 반대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청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원룸을 구해서 이제 애가 독립을 합니다. 네. 했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네. 그러니까 주소는 원룸에 남겨두고 예. 부모님 집으로 들어와요. 예. 나는 아파트가 좋아. 들어오면 이걸 같이 살고 있는데 형식은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취득세는 위장 세대 분리로 봐서 국세는 한 세대로 봐버리죠. 국세는 한 세대로 보고 취득세는 취득세는 분리됐으니까 상관없어요. 니들이 같이 살아도 우리는 몰라. 상관없어요. 그건 안 따져요. 안 따진다. 같이 사는지 따로 사는지 상관없고. 그다음에 이제 동거병합 합가해서 네. 국세 쪽은 부모님 나이가 60세면 동거병합 합가하더라도 네네. 그다음 각각 세대로 보잖아요. 네네. 근데 취득세는 65세 부모님 또 달라요? 세대가 65세 됐을 때만 동거병합 합가했다 하더라도 인정을 따로따로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왜 지방세 국세를 왜 따로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복잡하게요. 맨날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일시적 1세대 주택을 네. 국세 다르고 지방세 취득세 다르고 복잡해요. 종부세 다르고 다 다르게 해놨는데 네. 지금은 그걸 통일을 해놨거든요. 아, 그래요? 이것도 다 통일했으면 좋겠거든요. 아. 예, 좀 국세와 지방세가 네. 과세 논리가 물론 다르긴 해도 네네. 이런 거는 좀 똑같이 해놔도 상관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야, 이게 세무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했나? 저희도 또 머리 아파요. 그래요? 실수해서 놓쳐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날 수 있죠. 예. 이게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가 지금 보신 것처럼 양도소득세, 네. 비과세 규정 다르고 중과세 규정 다르고 소수지분 다르고 네. 그다음에 취득세 다르고 그다음에 재산세 다르고 그다음에 종부세 다르고 다 다르게 해놨어요. 너무 그걸 복잡해요. 케이스마다 다 머리에다 넣고 판단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아, 이게 AI 컴퓨터가 나와야만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든 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세무사님들도 진짜 놓치면 안 되니까 네. 굉장히 좀 힘들고 맞습니다. 신경 많이 네.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군 뭐 기업인의 절세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저는 이거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코로나 때 그때 주식시장이 한창 막 급락해가지고 코스피가 1,400 가고 그랬을 때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그랬어요. 그랬다가 그 이후에 급반등을 했었는데 네. 가장 뜨겁게 시장이 반영을 했던 게 진단키트라고 진단키트 알죠? 네, 네, 진단키트 네. 업체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다 급등을 했었잖아요. 엄청났잖아요. 네, 네네. 그때 대장 업체가 바로 이 시젠이라는 회사입니다. 알아요. 네. 네, 이 시젠 오너일가 쪽에서 있었던 일이어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세 딸이 있습니다. 회장에게 세 딸이 있는데 세 딸에게 이 주식을 증여를 해줬었대요. 2월 달에 주식을 증여를 했었는데 4월 달에 가서 없던 일로 했어요. 취소. 네, 취소를 했습니다. 이게 일정 기간은 취소가 가능한 걸로. 준 걸 그냥 뺏은 거예요? 네,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증여할 때 2월 달에 주가가 57,000원이었어요. 57,000원. 57,000원이었는데 주가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막 진단키트 쓴다고 막 급등을 했다가 또 급등을 한 만큼 빠르게 빠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57,000원 갔다가 5만 원이 붕괴가 돼서 4월 달에 취소 시점에는 4만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41,400원에 세금 적게 내려고? 네,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증여 취소가 세금 부담이 줄어든 상황에서 적절한 시점에서 재증여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네. 사실 여기서 뭐 불법을 저지른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불법 아니- 그래서 아니, 여러 근데- 가지 뭐 의혹만 제기가 되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2023년 작년에 네. 이 시즌의 회장, 이 천 회장이라는 분께서 부인한테 주식을 증여를 하셨어요. 부인한테? 네, 170억을 증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 주가가 2만 원대였어요. 훨씬 저렴하네요. 그쵸. 네, 그래서 주가가 한창 빠진 상태에서 다시 증여를 했고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 증여한 대상이 부인만 있는 게 아니고 손자 손녀한테도 증여를 해요. 근데 딸한테는 안 이때 주고요? 딸한테 안 주고요. 딸을 배제를 했습니다. 아하. 딸을 배제를 하고 손주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손주한테 바로. 그래서 이 절세 측면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면 한 발 더 나간 거다. 이게 한 수 위였다라는 해석을 하는데 원래 이 조부모에서 자녀, 손자로 대를 거쳐서 증여할 때보다 세금이 덜 든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은 사실 바로 이 한 대를 거슬러서 손자한테 가면은 할증이 되기는 하는데 네네. 두 번 내는 것보다 할증하는 게 이 절세 효과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시젠의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부영의 회장님이 고향 주민들하고 동창들한테 1억 원 정도 기부했던 사례가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봤어요. 네, 그래서 너무 부러웠는데. 뭐 그쵸. 네. 그래서 이 기부를 한 사례도 있고 아니면은 사내에서 뭐 출산 많이 하면은 맞아요. 뭐 어느 정도 금액으로 이에 대해서 치하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회공헌이라는 부분에서 귀감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런 경우에 이 회장한테 혜택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기부액 같은 경우도 절세 효과를 충분히 좀 누리고 기부를 하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비난을 불러일으켰던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업들, 재벌들의 절세 전략에서 좀 시초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CJ그룹의 사례도 있었는데요. CJ그룹 회장이 이 자녀분이 두 분이 있는데 그때 주식을 증여를 했다가 취소를 했대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급등을 했을 때 이 증여했던 부분들을 취소를 해서 나중에 주가가 빠지고 나서 재증여를 했다고 합니다. 세금 적게 네. 내고.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최초에 증여했을 때 증여세가 700억이었대요. 700억요? 재증여했을 때가 500억 정도여가지고 200억 네, 됐네요. 절세 효과가 상당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합법적으로 하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네, 저는 네. 이게 동창한테 기부를 해도 이게 절세 효과가 그렇다고, 있다는 얘기는 네. 또 우선 기본적으로 네. 저 회장님 저 상속세는 무조건 50%잖아요. 네네. 갖고 있으면 50% 세금을 내야 되는데 1억을 줬다 하더라도 네네. 세금 절세가 50% 됐으니까 그렇죠. 5천만 원 밖에 준 거 효과가 안 생기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희들끼리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주시고 나서 네. 5년 이상 사셔야 돼요. 아, 5년 아, 못 5년 살아 살아야 버리시면 돼요? 이거 다 상속재산에 합산돼 버려요. 와.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세금을 10% 증여세를 냈잖아요. 네네. 상속인들이 50% 세금을 내야 돼요. 40%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되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으면 네. 기본적으로 5년은 사셔야 되고 와. 상속인들한테 줬을 때는 무조건 10년은 사셔야 돼요. 10년을 살아야 예, 된다. 그래야 합산이 미리미리 안 해야 되거든요. 되네. 예.
상속인 이해자한테는 5년. 네. 그래서 옛날에 손톱깎이로 유명한 37이라고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거기에 종업원들한테 스탁 옵션을 해서 사전 증여를 좀 했는데 네. 예, 그게 나중에 5년 안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이고. 세금이 100몇십원 나와가지고 아이고야. 37이 결국 넘어갔잖아요. 아. 예, 그게 증여 타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예. 미리미리 좀 무조건 하셔야 주셨으면은 5년은 의무적으로 사르셔야지 상속인들이 세금 폭탄 안 맞지. 네. 예, 이거는 5년 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내야 돼요. 오늘 쭉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네. 사실 이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이 편찮으시지 않으시면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진 않거든요. 네. 근데 생각 안 말씀해 해보죠. 주신 거 들어보니까 건강할 때 미리미리 맞습니다. 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야, 이 방송을 보는 제 동창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저한테 1억씩 좀 기부를 하면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요 최근 이제 또 여러 가지 트렌드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무사님한테 트렌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뭐 절세도 트렌드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절세가 또 트렌드가 있는지. 지금 한번 보시라고. 90세가 평균 수명이 83세라고 그러니까 네. 지금 돌아가신 분들 중에 거의 90세가 넘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속을 받을 사람이 몇 살이겠어요? 60대 후반이에요. 네. 그렇겠네요. 예. 그럼 또 그분은 또 상속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증여가 되면 아까 지금 누구 재산처럼 네. 예, 자녀들한테까지 증여를 안 해요. 손자 손녀한테 바로. 바로 내려가. 세대를 건너가 버려요. 그래서 건너뛴 사전 증여가 굉장히 유행이에요. 아.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유언장을 남기시고 상속이 되면은 네. 유언장 없이 상속이 되면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버리잖아요. 네네. 유언을 남기면은 손자 손녀한테까지 유언을 남길 수 있잖아요. 네. 네. 유언장에서 손자 손녀한테 넘어가요. 예, 이게 트렌드예요 요즘에는. 네. 그래서 세대 생략.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 노노 상속이 되다 보니까, 네네. 예, 노노 상속이 되다 보니까 자녀들 상속이 되면은 바로 또 자녀들이 상속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자녀한테 바로 넘어가는 것이 지금 증여 상속에서 유행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족법인 유행이에요. 가족이요? 예, 예, 가족법인. 왜냐하면 수증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산 취득세 체계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증여 받은 사람들이 세율을 적용받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수증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증여세는 줄어들죠. 그런데 그렇겠죠. 자 부동산을 하나에다가 여러 사람을 줘놓으면은 네. 등기도 지저분해지지만 의사결정이 문제가 생겨요. 문제 되죠. 예, 만약에 뭐 자녀 그 중에 하나만 매각해서 매각하자고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들어가면은 팔아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예, 복잡해요. 복잡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가족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의사결정권자를 지정을 하면 네. 예, 과점 주주죠. 그 주주가 결정한 대로 따라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지금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예, 활용하는 것이 지금 예, 트렌드입니다. 야, 이게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나이도 먹고 이렇게 은퇴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네.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옛날에 부동산을 사는 것들은 취득가격이 너무 낮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간 증여를 해서 네. 취득가를 끌어올려 놓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기준시가로 증여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평가를 해서 네. 증여가격을 높여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매각을 하게 되면은 양도 차익이 줄어들거든요. 네네. 요즘 말은 속된 말로 놀면 뭐하냐고요. 부부간이라도 활용을 해서 10년에 한 번씩 증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 예, 지금은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사전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트렌드가 진짜 네. 바뀌고 있네요. 또 그러면- 마찬가지로 네. 지금 현재 과대평가되고 있는 자산들 있잖아요. 네네. 네. 지금 이제 뭐 증권이라든지 또 아파트 갖고 있으면은 자산이 가저평가되거든요. 네네. 시세대로 평가되는데 그렇죠. 다가구나 단독이나 다세대는 저평가되잖아요. 이걸 대체시켜서 바꿔놔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놀면 뭐하냐고요. 야. 자산 평가를 해서 네. 똑같이 가치가 나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저평가되는 자산으로 바꿔서 상속자산을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는 거죠. 야, 놀면 뭐하니? 네. 미리 좀 해야 미리미리 될것 해야 같습니다.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네. 중요한 것이 미리미리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언젠가는 되겠지, 어떻게 예. 되겠지라는 네, 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거 실제로 많이 하잖아요. 가족끼리 이렇게 계좌이체 예. 돈 주고받는데 이게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는 괜찮은데 사실 이게 좀 큰 금액대로 이렇게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게 네. 뭐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가족 간에 계좌 이체를 하는데 이게 네. 잘못하면 또 이게 증여세, 상속세 폭탄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던데. 근데 이제 요게 사실은 실제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은 세무조사에서 밝혀지는 것이지 아. 계좌 이체하는 거는 국세청에서 거의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는 막 걱정하거든요. 아니요. 현금으로 움직이는 것은 1,000만 원 이상 그러면 네. 예, 그거는 저기 뭐 그 현금 거래 고액 현금 거래라고 해서 국세청 자동 보고가 되거든요. 네. 예, 의심 거래다 이런 것들은 보고가 되는데 네. 계좌 이체 그러면 수백억이 움직여도 그거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권한도 없고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은 그때 보거든요. 세무조사. 그럼 세무조사를 또 어떤 사람이 받냐면 알면 되잖아요. 기업을 하신 분들. 그렇죠. 예, 기업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거의 0.2% 정도나 받나요? 네, 그리고 거의 기업의 분도 우리가 안 받아요.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크게 거 안 관계가 받습니다. 없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상속을 해서 돌아가셨는데 상속세를 냈어. 그럼 보통 10년 거 계좌 추적을 해요. 예. 그러니까 70대 때 거래하시고 90대 돌아가시면 70대 건 안 보는 거예요. 7, 80대까지는. 그러니까 직전에 거래 좀 연세가 드신 분들만 조심하시면 될 일이고 그다음에 내가 부동산 투기라 거래라 해서 또 조사 받을 가능성도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렇고는 있고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돼서 받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거의 대상자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된다. 예, 그러다 보면 사실 조사를 받을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네. 요즘 유튜브에 가보면 모두 요거 때문에 난리가 아니에요. 현금 거래하면 그러니까요. 국세청 통보 간다. 통보 예, 간다. 계좌 가려면은 막 큰일 날 것처럼 해요. 무서워요. 자, 한번 보세요. 2만 세무공무원이 네. 5천만 명의 국민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거는 맞아요. 1년에 조사해봐 몇 명 하겠습니까? 아. 지금 조사를 해서 들여다 봐야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자, 거래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이 뭐예요? 생활비, 네, 학자금, 네. 응? 다 그런 거죠. 뭐. 그런 건 다 우리가 다 비과세 처리되는 것들이에요. 아. 다 비과세 처리되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노인네들은 부모님이 무슨 뭐 대비식 구매해달라고 그랬어. 수천만 원짜리 구매해달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냉장고 몇만 하나 원, 뭐 몇십만 100만 원, 원, 몇십만 원 100만 원, 그거는 예.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까지 시비 걸 것도 아니에요. 예, 이제 혹시 아버지가 친구한테 내가 빚준 거 있는데 한 2억 네 명의로 받아라. 아, 그런 거는 감사하죠. 혹시라도 이제 해놔서 받아다가 아버지한테 계좌 이체해주면 되잖아요. 네네. 그런 거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금액 큰 것들만 계좌를 거래했을 때는 무슨 사유로 했는지만 메모를 남겨놓으시면 돼요. 아, 메모를 자, 남겨둬라. 고의적으로 증여를 했어. 신고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증여했어. 그러면 다 신고하면 되죠. 그러니까 가족 간 거래에서 특히 부부 간 거래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네. 부부 간은 신경 쓸 경제 필요가 공동체. 없다. 경제 공동체. 남편이 돈 받아갖고 돈 벌어다가 아내 통장에 다 넣고 써도 네. 아무 문제가 없어. 네. 근데 그 통장에서 쓰고 난 생활비 가지고 네. 아내가 적금 들어서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증권을 투자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면 그거 문제죠. 네. 예, 그런 거 외에는 계좌 거래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일상적인 거래는 하세요. 다만 아버지 통장인데 아버지가 한 10년 안에 돌아가실 것 같다. 네. 그거는 다 메모를 남기고 쓰셔야 돼요. 아버지 거는 메모를 예, 남겨서라. 그런 것만 거래 조심하시면 되고 일상적인 가족 간 거래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세금을 탈세 목적으로 내가 거래를 하려고 한다. 그거는 전문가한테 상담받고 네. 예, 그런 거래만 안 하시면 돼요. 예. 합법적인 거래는 정식으로 거래하고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가족 간에도 차용증 쓰고 다 거래하면 되잖아요. 네네 아무 문제 그렇긴 없습니다. 하죠. 예. 오늘 방송을 제 와이프하고 애들이 안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좌 이체 해달라고 할까봐. 사실 할 돈도 용돈 없습니다. 계좌 이체는 상관없습니다. 용돈은 아무 네. 상관없다는 네. 거. 그러니까 자꾸 달라 그러면 사실 우리가 좀 걱정했거든요. 왠지 좀 찜찜한 게 있어요. 좀 무서워요. 근데 네. 그게 아니다는 거. 네. 오늘 그럴 확률이 낮다는 거 네. 오늘 또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예.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제 금액이 커지게 되면 또 우리 차용증 적으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야, 차용증 적으면 괜찮아라고 하는데 차용증만 적어서 되는지 아니면 뭐 이자도 줘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이 세법에서 차용증에 대해서 우리 박성재 앵커님이 또 조사를 하셨다고요. 이 차용증을 쓸 때 네.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당사자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당사자들의 인적사항 그리고 대여금, 대여 이자율, 변제 기일이나 변제 방법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작성돼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작성된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작성된 차용증이 사후에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작성된 건지 아닌지 이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공증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확정 일자를 받거나 이 내용 증명 등의 방법을 통해서 차용증 작성 일자를 확실히 하는 방법도 미리미리 좀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러 가지 오해를 좀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일단 공증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뭔가 꿀팁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네네 변제 능력이에요. 변제 능력요. 변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빌린 사람이 그렇지.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집 사면서 3억 빌리고 네. 아버지한테 30년 후에 갚겠다. 이거 말이 되겠어요? 안 되죠. 당장 지금 내가 변제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당장 능력이 예, 있어야 그게 굉장히 된다. 거래 진정성이 중요한데 네네. 예, 진짜냐? 자녀가 예, 집을 사는데 네네. 한 2억 정도 필요해 부족해. 네. 그거는 아버지가 빌려줄 수 있고 누나가 빌릴 수 있잖아요 가족이. 그렇죠, 그렇죠. 런 거 빌려주는 것은 합법적으로 맞고 또 그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진정성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녀가 변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녀가 변제 능력이 예, 있어야 변제 된다. 능력도 없이 빌려 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이자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면 안 되고요. 반드시 통장 거래를 해야 돼요. 통장 거래요. 계좌로 이체해 줘야 돼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2억까지는 이자를 안 줘도 되는데 그때는 원금 상환하는 방법으로 네. 매달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원금을 상환하면 되거든요. 이자 네네. 대신에 주는 거죠. 그럼 계좌 이체를 해서 주면 되니까 2억까지는 이자를 안 줘도 된다. 그 대신 다 계좌로 이체를 해라. 가급적이면 계좌로 이체를 그렇습니다. 해라.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중요한 거는 요게 언제 작성되는가를 입증해야 되니까 네. 통상적으로 공증보다는 확정일자가 비용이 싸니까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확정일자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메일로 아버지한테 보내도 되고 뭔가 근거를 근거 남기면 남기라는 되는군요. 거지. 예. 메일 남기는 것도 괜찮겠네요. 예, 메일 남겨도 되고 요즘에는 요즘은 또 카톡으로 남겨도 된다고 그러네요. 카톡으로요? 네, 아버지한테 내가 지금 얼마 빌렸었는데 언제 갚을게 오고 카톡으로 남겨도 다 증거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야, 증거 자료만 남기면 되는 거죠. 그럼요. 꼭 그때 가서 공증을 돈 들여서 안 조사 해도 되는군요. 나오니까 안 해놨다 부랴부랴 이제 와서 만들어놨습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못 믿지. 그렇죠. 그 종이라는 건 못 네, 믿고 그렇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그 계좌 거래를 하라고 했는데요. 제가 또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뭐 물론 일부 사례이지만 제 주변에도 있기는 합니다. 이게 현금을 네.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근데 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막상 쓰려고 하면 밥 먹을 때 쓰는 거는 괜찮은데 네. 큰 금액을 쓸 때 이게 굉장히 좀 애물단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부동산 살 때도 자금 출처도 해야 네. 되는데 이 현금에 대해서 이게 좀 뭐 팁 같은 게 있나요? 현금을 그러니까 쓰는 지금 분들? 말씀하신 대로 네. 자 현금은 인출하는 사람들도 추적당하지만 그러니까 입금시키는 사람도 추적당하는 거예요. 아, 자 문제는 그거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네. 더더욱이나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은 탈세로 보는 거잖아요. 탈세 볼수 있죠.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 무슨 전세 보증을 받았는데 저 양반이 현금으로 계좌 이체 안 하고 네. 현금 2억 들고 와요. 그럴 수도 받아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그걸 입금시키냐고. 당연히 현금보다는 수표를 갖고 오라거나 계좌 이체 해달라고 그러지. 그게 그 정상이긴 현금을 해요.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거래하시는 데는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또 현금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노출 안 되게 해서. 근데 그런 게 이해관계가 많이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예.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현금 인출해 놓으면 세무서 받는다는데 자, 내가 60대예요. 네. 현금을 하루에 매일 2천만 원씩 인출해요. 와, 그게 가능한. 아니, 한번 내가 10억이 있는데 매일 2천만 원씩 인출하다가 네. 내 금고 속에다 보관해 놨어요. 네네. 그 세무조사 나왔어요. 네. 왜 현금 인출했었어요? 나 이 금고에다 보관하려고요. 내 무슨 문제가 마음이지. 있어요? 네. 무슨 문제가 있냐고. 현금 인출 자체가 세무조사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국세청은 현금 인출되어 있는 데이터를 네. 그 사람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네. 그 데이터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아. 왜 현금 거래 이 사람이 필요했을까 하고. 네. 근데 받아다가 다 싸놨어. 그럼 아무 그냥 문제가 현금이 없어. 좋아. 그럼요. 그걸로 거래를 하면서 탈법이 이루어졌을 때 세금 추징 사유가 되는 것이지.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 20년 전에 아버지가 현금으로 10억을 싸놨대요. 네. 세무조사에서 문제될 거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이게 현금 가지고 있으면 약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뭐 인플레이션 방어는 안 되겠지만 상속세 아까우니까 금고에서 였다 아들 큰아들 너 들어와 였다 너 네. 10억 줄게. 네. 이런 거는 나중에 문제될 수는 있겠네요. 물론 그렇게 받아가지고 본인이 자산 형성을 했어. 네네. 그러면 그 자산 형성을 했을 때 더 돈이 어디서 났어? 이거 샀어.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그럼요. 된다. 네. 너 이거 그냥 생활비로 써 용돈으로 써. 예, 생활비 용돈을 쓰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네. 예, 상식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게 돈 2, 3억을 네. 아버지가 갖고 있다가 몇 천만 원씩 자녀들한테 나눠줬다 한다를 네. 세무상으로 문제될 건 없다. 아, 이렇게 그 인식하시면 정도는 되겠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네, 않는다는 네.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네요. 우리는 네. 그냥 조금만 잘못돼도 막 큰일 날 것처럼. 이제 지금 자, 요게 증여냐 아니냐, 조사받으면 문제 되냐 안 되냐, 다 증여고 다 문제 되죠. 네.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네네. 5천만 국민이 모두 법 지키고 사냐고요. 저도 못 지키고 살아요. 그때마다 다 문제가 있냐고요. 에, 그 다 문제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세무사한테 법적으로 물어보면 문제 있다고 대답했는데 네. 그러면 의사 선생님 우리 수술할 때 네.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사인하라고 그랬잖아요. 각서 쓰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죽을 수도 있는데 각서 안 쓰고 사인 안 하시고 수술 안 받으실 거예요? 다 사인하고 받잖아요. 해야죠. 그럼 네. 죽은 사람 몇 사람 있느냐고요. 똑같아. 그런 아. 상황이에요. 예. 전문가들한테 물으면 전문가들은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그럴 말하는 수밖에 거는 없다. 그런 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예. 그러니까
큰 원칙만 지키면 될 것 같고요. 그럼요. 물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네.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하게 된다면 세무사님들을 통해서 반드시 또 합법적인 이런 또 절세 전략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린마니 시드머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전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안수남 세무사님, 박상정 앵커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시드머니 투자에 현명한 판단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고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